14살, 15살, 소녀 3명이 금요일 밤 클럽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30년 동안 스페인을 괴롭혀온 악몽이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가장 명백한 단서들을 무시한 경찰,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증거들, 유령처럼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주요 용의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나라 전체를 갈라놓는 수많은 이론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두 사이코패스 형제의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뒤에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미리암, 토니, 데시레의 실화입니다. 알카세르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카세르에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조용한 마을이죠. 1992년 11월입니다. 14살 미리암 가르시아는 그룹의 기획자입니다. 모두가 그녀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전염성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역시 14살인 토니 고메스는 어린 시절부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3명 중 조용한 아이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5살 대실의 에르난데스는 가장 모험적이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죠. 11월 13일 금요일, 세 친구는 간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피카센트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쿨로르라는 디스코텍에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첫 번째 디테일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버스 정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5분 늦은 게 아닙니다. 10분 늦은 것도 아니에요. 버스가 막 출발하는 순간에 도착했고 세 소녀는 버스가 도로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디스코텍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또 한 번의 금요일을 알카세르에 갇혀 보낼 수도 있었죠. 아니면 히치하이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1992년 스페인 시골에서 히치하이킹은 오늘날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일이었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매 주말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토니, 데시레가 국도 340번에서 엄지를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흥분을 느꼈죠. 웃고 있었고 어떤 음악을 춤출지 쿨로르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 밤을 사는 3명의 평범한 1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멈춘 차는 흰색 오펠 코르사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아마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자신을 안토니오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었어요. 소녀들이 피카센트, 쿨로르 디스코텍이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타세요. 세 소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차는 작았지만 탈 수는 있었어요. 안토니오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전해 보였죠. 그래서 미리암이 조수석 문을 열었고 토니와 데시레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오펠 코르사는 다시 국도 340번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전형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쿨로르에 자주 가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소녀들은 웃으며 대답했고 안토니오가 피카센트로 직접 가지 않는 우에로를 탔을 때도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차가 한적한 곳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도로 옆 어둡고 조용한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안토니오가 엔진을 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오펠 코르사의 트렁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였어요. 미겔 리카르트, 안토니오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미겔 리카르트가 뒷문을 열고 토니, 데시레와 함께 차에 들어왔을 때 소녀들은 마침내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앞좌석의 미리암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안토니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뒷좌석의 미겔은 토니와 데시레의 어떤 움직임도 막았어요. 세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싸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닫힌 차 안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텅 빈 도로 한가운데서 2명의 성인 남자를 상대하는 3명의 10대였습니다. 그 순간
한 목격자가 다른 차량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흰색 오펠 코르사를 봤어요.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마치 누군가 격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운전해 갔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는 자신이 본 것이 외부인이 미리암, 토니, 데시레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평생 그 결정을 안고 살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소녀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평범한 걱정이었어요. 쿨로르에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그 다음 새벽 1시, 그 다음 2시를 가리켰을 때 그 걱정은 절대적인 공포로 변했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동이트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이미 알카세르의 시민경비대 앞에 있었고 문을 두드리며 딸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어요. 토니와 데시레의 부모들도 곧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정신없이 서로 동시에 말하며 자신들의 딸들이 문제아가 아니라는 것을,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경비대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계속될 많은 실수 중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당직 경찰관은 그들에게 24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10대들은 보통 남자친구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고 분명 아침에 부끄러워하며 어떤 변명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요. 페르난도 가르시아가 고집했습니다. 소리쳤어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24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시민경비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결정적인 12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수색하지 않은 12시간, 어떤 도로도 봉쇄되지 않았고 어떤 의심스러운 차량도 검사되지 않았고 아무도 신문받지 않은 12시간. 안토니오 앙글레스와 미겔 리카르트가 어떤 방해도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가졌던 12시간입니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 시민경비대가 공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접근 방식은 미온적이고 거의 태만에 가까웠어요. 그들은 소녀들의 집을 수색하며 일기장, 편지, 어쩌면 자발적으로 도망갔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신문했어요. 마치 피해자들이 용의자인 것처럼요. 그동안 가족들은 자체 수색을 조직합니다. 알카세르의 수백 명의 이웃들이 들판, 도로, 협곡을 샅샅이 뒤지러 나섭니다. 발렌시아의 모든 가로등, 모든 상점, 모든 모퉁이에 미리암, 토니, 데시레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붙였어요. 텔레비전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의 얼굴이 모든 전국 뉴스에 나타납니다. 스페인 전체가 이 소녀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몇 주가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누군가 그들을 인질로 잡고 있지만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993년 1월 27일, 실종 75일 후, 두 명의 양봉업자가 알리칸테 주의 라 로마나라는 시골 지역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벌집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덤불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무릎 꿇게 하고 토하게 만듭니다. 미리암, 토니, 데시레의 시신은 얕은 구덩이에 묻혀 있었고 가지와 흙으로 겨우 덮여 있었습니다. 75일 동안 그곳에 있었고 발렌시아 겨울의 추위, 비, 야생동물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법의학자들은 즉시 이 소녀들이 빨리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가 밝혀낸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포들은 이해되기 위해 전체적으로 묘사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이 사건이 스페인을 파괴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 소녀는 고문당했습니다. 인류의 최악을 보는데 익숙한 법의학자들조차 극단적 잔혹성이라고 묘사한 방식으로 성폭행당했어요. 둔기로 구타당했습니다. 여러 번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어쩌면 며칠 동안. 미리암 가르시아는 42개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토니 고메스는 37개.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마도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대실에 에르난데스는 56개를 받았어요. 법의학자들은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서 밧줄 섬유를 발견합니다. 손톱 밑에서 흙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파려고 했다는, 탈출하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그 손톱 밑에서 자신들의 것이 아닌 피부 세포를 발견하는데 이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식이 알카세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세 소녀의 어머니들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미리암의 아버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몇 주 동안 포스터를 붙이고 수색을 조직하고 기적을 위해 기도했던 이웃들이 이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가능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 아무도 이것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경비대는 이제 범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구의 시신을 가지고 있어요. 법의학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마침내 11월 1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이름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 마르틴스와 미겔 리카르트 다시. 알카세르의 소녀들이 실종되었을 때 안토니오 앙글레스 마르틴스는 23살이었습니다. 1969년 몇 킬로미터 떨어진 카타로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했죠. 말을 잘했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이 망가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폭력으로 얼룩진 기능 장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네오피토 앙글레스는 폭발적인 성격과 알코올 문제로 동네에 알려져 있었어요. 안토니오는 여러 형제 중 맏이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는 힘이 중요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동생들을 때리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자신과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어려운 아이가 아니었어요. 형성 중인 포식자였습니다. 18살의 안토니오는 이미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절도였어요. 그 다음 폭행. 한 전 여자친구가 학대 신고를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몇 주 후에 철회했습니다. 동네의 다른 소녀는 안토니오가 몇 달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그녀의 집에 나타나고 거리에서 따라다니고 협박을 속삭였다고 주장했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경찰이 추적할 수 있거나 추적하고 싶어하는 것의 경계선에서 정확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겔 리카르트 다시는 다릅니다. 그는 21살, 안토니오보다 2살 어렸고 안정적이고 거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정직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미사에 가는 독실한 여성이었어요. 미겔은 안토니오의 폭력적인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 타고난 어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똑같이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성격의 나약함이었죠. 미겔은 군복무 중에 안토니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순간부터 그의 영향 아래 놓였어요. 안토니오는 카리스마 있고 지배적이었으며 방에 들어오면 모두가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미겔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완벽한 추종자였습니다.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절대 질문하지 않을, 무언가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할 그런 사람이었죠. 시민경비대가 두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흰색 오펠 코르사를 발견합니다. 알리칸테 근처 황무지에 불에 타서 버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에 탔어도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리암, 토니, 데시레가 입고 있던 옷과 일치하는 섬유, 머리카락, 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석할 수 있는 트렁크의 혈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토니오 앙글레스와 미겔 리카르트를 그 차량을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으로 식별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목격자들과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주차된 차를 본 남자는 모델과 색상을 알아봅니다. 카타로아의 여러 이웃들은 11월 13일 안토니오와
미겔을 함께 본 것을 기억하는데 긴장해 보였고 새벽 늦은 시간에 차를 씻고 있었다고 해요. 주유소 직원은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두 남자를 접대한 것을 기억하는데 차 탱크가 아닌 통에 휘발유를 샀다고 합니다. 아마도 증거를 지우기 위해 사용했을 휘발유였죠. 1993년 1월 28일 시신 발견 하루 후 시민 경비대는 수배 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증거를 가집니다. 먼저 미겔 리카르트를 찾으러 갑니다. 그의 집에서 창백하고 떨고 있는 명백히 겁에 질린 그를 발견해요. 경찰관들이 3명의 미성년자 살해로 체포되었다고 말했을 때 미겔은 즉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아요. 변호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안토니오였어요. 모든 게 안토니오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앙글레스를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이 사건을 비극에서 국가적 스캔들로 바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의 실종은 막판 탈출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도망치는 겁먹은 남자가 아니에요. 시민 경비대가 그의 연대기를 재구성했을 때 그들은 안토니오가 소름 끼치는 정밀함으로 탈출을 계획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월 27일 양봉업자들이 시신을 발견한 바로 그날 안토니오는 이미 카타로아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1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그를 봤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차에 큰 배낭을 싣고 있었다고 해요. 그의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네오피토는 수사관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아들이 무죄라고 모든 것이 실수라고 안토니오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앙글레스 가족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에 숨겨진 불탄 옷을 발견합니다. 최근 청소되었지만 손잡이에 혈흔의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는 사냥용 칼을 발견해요.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안토니오가 자신의 생각, 환상,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고 싶은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쓴 공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를 읽은 법의학 심리학자들은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충동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방법론적 가학성애자였다고요.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 경비대의 공식 이론은 안토니오가 포르투갈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실종 며칠 후 리스본 근처에서 누군가 그를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있어요. 다른 목격자들은 모로코로 가는 페리를 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인터폴이 국제 수배령을 발부합니다. 그의 사진이 모든 공항, 모든 유럽 국경에 나타납니다. 스페인은 1993년 당시 엄청난 금액인 약 7,200만 원의 현상금을 제공하는데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증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은 훨씬 더 어두운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점들은 스페인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경찰이 정말로 안토니오 앙글레스를 찾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크고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연대기입니다. 시민경비대는 1월 28일 이전에 안토니오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기자들이 기록을 검토했을 때 그들은 12월부터 이미 그를 지목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피해자들의 한 친구는 실종 당일 밤 미리암이 흰색 오펠 코르사에 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시신이 발견되기 몇 주 전인 1월에 신원 확인 절차에서 안토니오 앙글레스를 식별했어요. 그렇다면 왜 경찰은 행동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마침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즉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영장 발부와 언론 배포 사이에 거의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 스페인에서 가장 수배된 범죄자가 아무도 그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동안 국경을 넘을 자유시간을 가졌던 24시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음모론을 가장 많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원도 없고 고등교육도 없고 국제적 연줄도 없는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거의 완벽한 위조 신분으로 스페인을 떠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전문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토니오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 작은 마을의 소규모 범죄자는 혼자서 그런 수준의 범죄 물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연결망입니다. 1993년 3월 안토니오 앙글레스의 도주 2달 후 헤수스 가르시아 칼레로라는 탐사 기자가 스페인의 기반을 흔드는 기사를 발표합니다. 헤드라인은 직설적입니다. 알카세르의 소녀들, 열정 범죄인가?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인가? 가르시아 칼레로는 독자적으로 조사해왔고 그가 발견한 것은 세 소녀를 충동적으로 납치한 2명의 외로운 범죄자라는 공식 내러티브와 맞지 않습니다. 그는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시민경비대가 공개보고서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은 연결고리였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이것입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에게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카타로아나 발렌시아가 아닌 마드리드에 사는 라몬 앙글레스라는 남자였어요. 라몬은 고소득자들을 위한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일반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기업가, 정치인,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 칼레로가 수집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라몬 앙글레스는 소녀들이 실종되기 몇 달 전에 카타로아에서 안토니오를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해요. 마드리드의 운전기사가 왜 작은 마을의 실업자 조카를 반복적으로 방문했을까요? 그 질문은 공식적으로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더욱 불안합니다. 알카세르 범죄 이전 몇 년 동안 발렌시아 지역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일시적으로 실종되었다가 트라우마를 입은 채 발견되었지만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절대 증언하려 하지 않았던 젊은 소녀들이었어요. 그 소녀들 중 한 명, 소니아라는 가명으로 신원이 보호된 소녀가 가르시아 칼레로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어 발렌시아 외곽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는 미성년자 소녀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중요한 남자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가르시아 칼레로가 그 남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소니아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했어요. 만약 말하면 죽여요. 그리고 그걸 할 사람은 안토니오 앙글레스 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가르시아 칼레로는 이 정보를 시민경비대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 신고들을 조사하고 점들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섞고 있다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시아 칼레로가 협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택으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알카세르와 관련된 파일만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발표했을 때 이번에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그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소송은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서 가르시아 칼레로는 공개적으로 철회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주제를 다룬 유일한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와 무관한 페르난도 가르시아라는 또 다른 수사관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훨씬 더 폭발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이었어요. 소녀들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앙글레스 가족의 집 전화와 발렌시아의 기업가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들 사이에 여러 통화가 있었습니다. 왜 카타로아의 가난한 가족이 고위급 기업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을까요?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그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어요. 비공식적인 이유는 위로부터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겔 리카르트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체포되었어요.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절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 미겔은 모든 것이 차 안에서 일어났다고, 안토니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이미 소녀들이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동안 고문당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은 차량 안에서의 범죄라는 아이디어와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진술에서 미겔은 이야기를 바꿉니다. 소녀들을 어느 장소로 데려갔다고 말하지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해요. 변호사들이 왜 정확한 장소를 말할 수 없냐고 물었을 때 미겔은 소름 끼치는 대답을 합니다. 어디라고 말하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1997년 재판 동안 범죄 4년 후 미겔 리카르트는 170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절대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절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계속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찰이 정말로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찾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의심스러운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에 국경과 공항에 보안 카메라는 이미 존재했어요. 인터폴은 이미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포르투갈, 프랑스, 모로코와 협력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가장 널리 퍼진 사진을 가진 23살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국경을 넘었다는 단 하나의 확인된 기록도 없어요. 1993년 1월 이후 단 하나의 확인된 목격도 없습니다. 마치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공기 중에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어떤 단서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도록 확실히 했던 것처럼요. 1993년 이후로 안토니오 앙글레스 마르틴스는 공식적으로 국제 도망자입니다. 그의 사진은 190개국에서 유포되었어요. 인터폴은 그를 수년 동안 가장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한 현상금은 당시 약 7,200만 원에서 약 2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30년 후 아무도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세계 어딘가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스페인을 떠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4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은 안토니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경비대의 공식 이론이에요. 1993년 3월 그의 실종 2달 후 아일랜드 더블린 항구에서 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신원 확인 문서가 없는 심하게 부패한 젊은 남자의 시신이었어요. 아일랜드 당국은 기본적인 법의학 검사를 했습니다. 대략 키 1m, 75cm, 마른 체격, 검은 머리. 안토니오 앙글레스와 일치하는 모든 특징이었어요. 가장 시사적인 것은 그 시신에 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왼팔의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정확히 그 문신을 정확히 그 위치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 경비대가 통보받았을 때 그들은 비교를 위해 안토니오의 치과 기록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있었어요. 아일랜드 당국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아무도 시신을 주장하지 않자 신원 미상 시신에 대한 표준 화장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안토니오 앙글레스였을까요? 시민경비대는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신체적 특징과 특정 문신의 조합이 너무 큰 우연이라고요. 안토니오가 아마도 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선으로 탈출하려다가 뭔가 잘못되어 물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사건 종결이에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 문신은 독특하지 않아요. 1990년대 갈등 지역의 스페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극히 흔한 문신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수천 명의 남자가 같은 위치에 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DNA도 없고 지문도 없고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있어 비교할 치과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시신이 정말로 안토니오였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이 있어요. 2004년 안토니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추정된 지 11년 후 갈리시아 해안의 한 어부가 모래에 묻힌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옷, 로베르토, 곤살레스, 마르틴스라는 이름의 위조 문서, 그리고 사진이 있었어요. 안토니오 앙글레스의 사진이었습니다. 문서는 1998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더블린에서 죽었다고 추정된 지 5년 후였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안토니오가 남아메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수사관과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에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같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유럽 도망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엄격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요. 커뮤니티가 외국인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토니오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돕는 확립된 범죄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199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스페인 관광객이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안토니오 앙글레스를 봤다고 맹세합니다. 멀리서 흐릿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스페인에서 유포됩니다. 얼굴 인식 전문가들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60%라고 결론 내려요. 아르헨티나 경찰이 공장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 남자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공장 주인은 그가 리카르도라고 불렸고 어느 날 그냥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02년 또 다른 단서가 나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한 스페인 여성이 스페인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바에서 만난 한 남자가 안토니오 앙글레스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안토니오라고 말했다가 빠르게 알베르토라고 정정했어요. 여성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포르투갈이라고 대답했지만 발렌시아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스페인 출신이라고 언급했을 때 남자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계산서를 지불하고 즉시 떠났어요. 대사관은 설명을 인터폴에 보냅니다. 브라질 이민 기록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1994년에 포르투갈 여권으로 브라질에 입국한 안토니오 마르틴스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여권을 추적하려고 하면 그것이 위조라는 것을 발견해요. 문서 번호는 1991년 리스본에서 죽은 65세 남자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의 신원을 사용해서 위조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스페인에서 사라진 지 1년 후에 브라질에 입국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 보호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2011년 파트리시아 모레노라는 기자가 보호받은 자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합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름, 날짜, 문서와 함께 안토니오 앙글레스가 절대 스페인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론에 따르면 원래 범죄에 연루되었던 바로 그 강력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숨겨졌다는 겁니다. 모레노는 조사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여러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같은 말을 했어요. 안토니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지 몇 달 후 발렌시아에서 목격되었다고, 도시 외곽의 개인 부동산에 살고 있었다고, 개인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심지어 외모를 바꾸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다른 코, 레이저로 제거된 문신 흉터, 가능한 턱 수술까지요. 가장 충격적인 증언 중 하나는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그 부동산에서 일했다고 말하는 전직 경비원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중키의 젊은 남자를 묘사하는데 별도의 방에 살았고 직원 중 누구와도 절대 대화하지 않았고 단지 별명으로만 불렸다고 해요. 유령이라고요. 이 경비원은 어느 날 부동산 관리인의 서랍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들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가 수술 전 유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안토니오 앙글레스였다고 맹세합니다. 모레노는 이 증언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부동산 소유권 기록을 조사했어요. 설명과 일치하는 3개의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있고 유령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회사들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록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역의 회사들의 여러 층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조세, 피난처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모레노가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냈어요. 누군가 사고로 죽은 기자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담은 봉투를 그녀의 우편함에 남겼습니다. 모레노는 개인 경호를 고용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망명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벨기에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미겔 리카르트가 2008년 감옥에서 한 인터뷰에서 말한 것에서 나왔어요. 한 기자가 미겔과 짧게 이야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미겔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가 도망치도록 도운 사람들은 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 살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안토니오였다면 경찰에 잡히는 것을 선호했을 겁니다. 적어도 감방에서는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실종되어 있는 동안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여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미스터리인 동안 누군가에게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아마도 초기 몇 년 안에 그는 너무 위험한 짐이 되었어요. 이름을 알았습니다. 장소를 알았어요.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구적인 침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아마도 수십 년 전에 죽었을 겁니다. 그의 시신은 스페인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산에 녹아 있거나 그의 발에 시멘트 블록이 묶인 채 지중해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6년 동안 알카세르 사건은 적극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겔 리카르트는 감옥에 있었어요.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더블린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싸우고 계속 답을 요구했지만 스페인 사법기계는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9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넷플릭스가 알카세르 사건이라는 제목의 3부작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어요. 그냥 또 다른 실화범죄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파일, 봉인된 증언,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얻은 2명의 스페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진행한 4년간의 법의학 조사였어요. 다큐멘터리는 바이럴이 됩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시청자들이 사건의 복잡성에 매료되었어요. 미리암, 토니, 데시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페인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같은 질문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큐멘터리의 인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밝혀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시민경비대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격자였어요. 1992년 11월 13일 밤 주유소에 있었고 지금까지 절대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본 남자였습니다. 마르코스라는 가명으로 신원이 보호된 이 목격자는 국도 340번 주유소의 야간 근무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시경 흰색 오펠 코르사를 타고 온 2명의 젊은 남자를 접대한 것을 기억해요. 그들 중 한 명, 마르코스가 사진에서 안토니오 앙글레스로 식별하는 사람이 통의 휘발유를 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가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 아무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색 메르세데스, 고급 차량이 주유소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그 메르세데스로 걸어가서 안에 있는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오펠 코르사로 돌아왔어요. 마르코스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의 남자는 분명히 안토니오와 미겔과 같은 사회적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남자였고 잘 차려입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가 새벽 2시에 도로변 주유소에서 낡은 오펠 코르사를 탄 2명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 메르세데스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시민경비대에 그날 밤 통행료 카메라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여기 스캔들이 있습니다. 시민경비대는 그 테이프들 중 많은 것이 분실되었다고 인정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파기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보관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그날 밤 그 도로에 누가 더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지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다큐멘터리는 또한 사건을 담당했던 여러 전직 시민 경비대원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들 중 한 명, 이미 은퇴해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해요. 그는 피를 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특정 수사 라인을 따르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안토니오와 미겔에게만 집중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들었어요. 관련이 없다고요. 하지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것이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그 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직 경비원은 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주 위에서요.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위에서요.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2019년 10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렌시아에서 사건의 공식 재개를 요구하며 행진해요. 이제 60대와 70대지만 1993년과 같은 불을 눈에 담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시위를 이끕니다. 미리암의 아버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하얗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연단에 올라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27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진실이 유죄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압력이 너무 강해서 스페인 정부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2019년 11월 내무부가 알카세르 사건의 공식 재개를 발표해요.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모든 오래된 파일이 디지털화됩니다. 수십 년 동안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법의학 전문가들이 고용돼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1993년 시신을 발견했을 때 법의학자들은 현장에서 DNA 샘플을 수집했어요. 미겔 리카르트나 안토니오 앙글레스 모두와 일치하지 않는 DNA였습니다. 그 당시 DNA 분석 기술은 원시적이었어요. 세 번째 남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샘플들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대 기술로는 1993년에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어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치를 발견합니다. 그 DNA는 2003년 포르투갈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에게 속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 하비에르 소우자예요.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헤쳤을 때 리카르도가 1990년대에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라몬 앙글레스였어요. 안토니오의 삼촌이었습니다. 원이 다칩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리카르도 하비에르 소우자는 2020년 1월 리스본에서 체포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해요. 1992년에 스페인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의 DNA를 심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의 변호사들은 증거 오염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DNA가 범죄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앙글레스 가족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검찰은 30년 동안 무시해온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미리암, 토니, 데시레의 살해에 실제로 몇 명이 연루되었을까요? 제가 이 대본을 쓰는 동안 리카르도 하비에르 소우자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미겔 리카르트는 다시 증언하겠다고 요청했어요. 이제 나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문에 따르면 미겔이 이름들을 대가로 가명을 협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안토니오가 사라지도록 도운 사람들의 이름들, 마침내 전체 네트워크를 폭로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앙글레스에 관해서는 2023년 6월에 스페인을 뒤흔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확인된 목격이에요. 브라질 경찰이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관련 없는 범죄로 한 남자를 체포했어요.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의 지문이 인터폴 경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지문이 안토니오 앙글레스의 것과 94% 일치해요. 그 남자는 자신을 로베르토 다 실바라고 신원을 밝히고 55세라고 말하며 브라질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억양은 브라질식이 아니에요. 그의 포르투갈어에는 스페인어 억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요원이 직접 보기 위해 리우로 날아갔을 때 그가 그 사람이라고 맹세해요. 30년 더 나이 들고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지만 그가 안토니오 앙글레스라고요. 문제는 브라질이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이 로베르토 다 실바라고 주장하는 브라질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문서들이 진짜라면 스페인은 그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위조라면 그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동안 그 남자는 리우의 감방에서 자신의 현지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어요.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브라질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후 마침내 안토니오 앙글레스를 판사 앞에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가 다시 도망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알카세르 사건은 스페인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범죄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들에 대해 드러낸 것 때문에요. 사건 이후 스페인은 실종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의 전국 경보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알카세르 이전에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성년자가 실종되면 경찰, 언론, 시민 간 조율된 대응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그 대응은 비공식적으로 알카세르 프로토콜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실종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시스템 덕분에 천 몇 시간 안에 발견되었어요. 미리암, 토니, 대실에는 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만들었어요. 또한 스페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1993년 이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지역적 비극,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알카세르가 그 침묵을 깼어요. 한 국가 전체가 공포를 직시하고 질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가? 새소녀가 실종될 수 있고 아무도 12시간 동안 그들을 찾지 않을 때 어떤 구조가 실패하는가? 미리암의 아버지 페르난도 가르시아는 남은 인생을 그 질문들에 답하는데 바쳤습니다. 폭력 범죄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스페인 의회에서 여러 번 증언했어요. 그리고 2021년 사망할 때까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기 2달 전 인터뷰에서 그의 마지막 공개 발언은 이랬어요. 안토니오를 살아서 찾든 죽어서 찾든 상관없어요. 언젠가 그렇게 할 힘을 가진 누군가가 완전한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니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데시레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오는 모든 가족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시스템이 유죄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자격이 있어요. 오늘날 알카세르에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세 젊은 소녀의 청동 조각상이에요. 받침대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있습니다. 미리암 가르시아, 이보라, 안토니아 토니, 고메스 로드리게스, 데시레, 에르난데스 폴치, 그리고 그 아래 한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세계 어딘가에서 잘못된 사람을 믿는 젊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답이 권력자들에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알카세르 사건은 단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이 협상 가능한 것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의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와 누구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때요. 그리고 괴물이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괴물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테이프를 지우는 사람들, 수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작은 마을의 새소녀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불편함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은 14살이었습니다. 수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개를 사랑했습니다.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었어요. 토니도 14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수줍음이 많았지만 친구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충성스러웠습니다.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실에는 15이었습니다. 그룹에서 가장 모험적이었어요.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기타를 쳤습니다. 그들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이루지 못한 진짜 꿈을 가진 3명의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잊기를 거부할 때, 불편한 질문을 계속할 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당신에게 충격을 줬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 감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병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어둠에 대한 호기심만이 아닙니다. 미리암, 토니,
대시레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당신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사람들이 진실의 쉬운 버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안토니오 앙글레스는 지금 브라질의 감방에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리카르도 하비에르 소우자는 증언하고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미겔 리카르트는 말할 수도 있고 2033년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잊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수십 년이 지나도 정의를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는 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미리암, 토니, 데시레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 희망은 1992년 11월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희망. 도로에서 엄지를 들어 올리는 다음 소녀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더 나은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것이 알카세르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당신에게 질문을 남겼다면 고위급 범죄 사건에서 보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정치인, 조직적 인신매매, 그리고 20년 동안 지속된 은폐를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벨기에의 마르크 뒤트루 사건이에요. 알카세르와의 유사점은 너무 불안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완전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을 해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지 분석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발견할 것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